디지털 시계가 대세를 이루는 요즘, 아날로그의 향수를 쫓아 오래된 시계를 찾는 시계 마니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으며 전문 시계 수리공의 손놀림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계 산업의 주역, 시계 명장을 만나봅니다. 전화 교환원이라든지 물론 요즘에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과는 좀 다른 얘기겠죠. 굴뚝 청소부, 그리고 버스 안내양, 물장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직업으로 봐서는 거의 잊혀져간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나는 그런 직업들이기도 한데 오늘 만나볼 명장도 바로 그런 분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날로그 시대의 선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요. 오늘은 시계 수리공 남재원 명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제가 시계 수리공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왠지 수리공 그러면은 조금은 직업을 좀 낮춰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으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마 일에 대한 이만큼의 자존심과 자존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일회용 시계, 디지털 시계가 많이 나오면서 많이 수리하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예,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1966년 3월 순천시 삼성당 시계라는 데에 이제 경습생 겸해서 네. 그렇게 들어가서 시작하게 되고 네. 그때 나이가 17이었습니다. 어이구, 17.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작가가 쓴 원고대로 보면 43년째 연세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금 43년째 일을 해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17살이면은 일을 하는 걸 좀 일찍 시작하신 거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 무렵에는 다들 어려웠겠지만 우리 네.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 그렇게 일찍 기술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순천시의 삼성당 시계점이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제 처음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하필 시계였는지 그거는 사실 좀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는 시계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격의 상징이 됐었고 그러던 네. 시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시계 진열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 반짝거리는 그 시계, 그리고 그 시계 기술자 손에서 네. 이제 움직이는, 이렇게 똑딱똑딱 째깍째깍 이렇게 움직이는 그 시계 부속을 보고 거기에 감동이 돼서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천직을 만나신 거네요. 시계 소리에 반하셔서. 예,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도 시계는 사실 이제 고가에 팔리고 이러면서 부의 상징 아니라도 인격 이런 얘기가 같이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즘 시계 산업이 많이 조금 우리나라로 치면 쇠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자시계가 나오면서부터 생산 쪽이나 우리 판매 쪽에는 참 타격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입자율화가 되고 보니까 시계가 아주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생산 쪽의 일이고 판매 쪽의 일이고 또 기술 쪽의, 우리 기술 쪽의 일은 사실은 그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시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동력으로 필요한 배터리 같은 거, 네. 이런 것을 갈아야 되고, 그리고 손질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17세, 17살에 시작한 일을 평생 해오시면서 이제 명장이 되셨거든요. 이 남재원 명장이 시계 촛소리, 그 째깍째깍하는 소리에 반해서 일을 시작하신 그 현장으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화려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시계들이 진열되어 있는 서울의 한 시계 전문점. 오래되어 사양 직업이라 여겨진 시계 수리업. 하지만 명장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이 시계가 많아지다가 흔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수리 일감도 많습니다. 가령 반도가 고장 난다든지 일회용 시계도 배터리는 꼭 넣어야 되고, 또 배터리를 20개월에서 1년에서 20개월 되면은 한 번씩 꼭꼭 갈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감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감이 많아진 데에 비해서 우리 기술 인력은 적습니다, 지금 현재.
젊은 기술자들의 참여가 저조해진 시계 수리업. 확고한 기술만이 곧 경쟁력인 이곳에 젊은 인력들의 감각은 커다란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명장은 말합니다. 시계는 100여 개의 미세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과학이 만들어낸 예술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정교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은 물론이고 남다른 손재주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술 습득도 문제가 되겠고 또 뭐 서식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본인이 스스로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남재원 명장은 평생 쌓아온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 시계 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많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시계 수리만이 이렇게 만족을 할 것이 아니고 시계를 만드는데 제조하는데 이런 데다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해줘야 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재원 명장의 발명품 수리 도구들. 시계 수리 작업을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손에 맞는 공구를 직접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중 강한 압력으로 유리를 닫아주는 압축기와 시계 밴드를 손쉽게 손볼 수 있는 마스터 펀치는 특허품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공구 개발은 스스로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훈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직업을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자기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 직업에서는 최고의 베테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런 기회라는 것은 본인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시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시계. 멈추지 않는 시계와 같은 대한민국 시계 수리 기능사들의 끝없는 비상을 응원합니다. 그 화면을 보니까 그 시계를 고치는 데 필요한 공구들이 있는데 그걸 직접 개발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공구 갖고는 못 고쳐서 그러셨나요? 아니면은 이 새 도구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요? 시계 수리 작업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기본 공구 외에 여러 가지 공구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네. 이제 그때 저희 손에 맞게끔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공구와 치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적은 힘으로 강한 힘을 내는 압축기가 있고 네. 그리고 마스터 펀치, 뭐 바이트 받침대, 다용도 척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일일이 읽어볼 수는 없고 네. 이렇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실 때 견습생이나 실습생으로 시작하신 것처럼 시계 수리하는 것도 예전에는 이렇게 도제식으로 현장에서 교육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검정기능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인원이 없는 관계로.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자들은 기능사 자격증을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시계 기술은 어떤 자격이 없이도 기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옆에서 계속 꼼꼼하게 견눈질 해가면서 좀 혼이 나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쌓은 기술이 진짜 기술이지 어찌 보면 이제 자격증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 이제 명장다운 말씀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시계 수리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이 자격증 시험이 폐지됐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 교육을 처음에 명장께서 입문하셨을 때는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3년 동안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네. 혹독한 체벌을 감수하고 그렇게 배운 기술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그것이 다 제 전부의 교육이고 네. 지금 그런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교육 이것이 참 교육이고 머릿속에 가장 남은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집중적으로 3년 동안 엄청나게 예. 고생하시면서 배우요. 옛날 기술자들은 다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배우시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익힌 기술이 지금은 다 재산이 되신 듯한데 그래도 이 시계 수리 기능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용과 신뢰 그리고 봉사 정신입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술자가 어떤 시계를 고쳐주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네. 내가 내 기술을 손님한테 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개인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 축적의 대안으로는 내가 업무에 필요한 공구 같은 것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때그때 시계가 다른 만큼 공구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공정의 개선을 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화 했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기술 공정을 개선한다는 것은. 예, 이 신뢰, 신용, 봉사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참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젊은이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양성 교육기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무 조건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젊은 기능인들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앞서서 그러셨거든요. 대학도 교육을 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국내에서 시계 수리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은 어느 곳이 있습니까? 시계 수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설 학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2년도에 개설된 동서울대학교 공학대에 시계 주얼리아 학과가 있습니다. 네. 그게 2년제였는데 작년에서부터서 4년제로 개설이 됐답니다. 그래 이제 그 과정이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겼고 제가 3월부터서 거기 겸임교수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 강의하시는군요. 예. 이 사회적인 책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하시기 위해서 후배들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이 기능사 기능사분들이 사실 그 수입면에 있어서 그렇게 적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계 수리 기능사를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일을 하신다면 초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월에. 예. 예. 그럼 이제 기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군요. 예, 그렇죠. 이제 약간 숙련되면은 250만 원. 네. 예. 그래 250만 원에서 한 350만 원까지. 그리고 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네. 그 이상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전히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이제 남재원 명장처럼 평생 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네. 나는 시계를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계를 꾸준히 시계와 함께 아마 미래 시계 수리업을 꿈꾸시는 분들, 앞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런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다면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대개 이 정년, 사무직 같은 데는 정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기술직은 정년이 없으니까 기술직을 좀 앞으로 좀 선택을 하셔서 네. 평생 직장으로 삼으셔서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꾸준히 일하시면 이렇게 명장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 사실 평생 할 수 있는 내일이 있다는 거, 그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고민하실 텐데 이런 정말 생각을 하신다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에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선정한 시계 명장입니다. 남재원 명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